제발 한 번만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니, 그건 너무 텃세 아닌가요? 정말 너무하네. 부산에 있는 한 대형 백화점 여기 피겨, 장비를 등에 메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백화점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백화점 정문에 도착한 그녀들은 뜬금없이 백화점 정문에 있는 한국인들의 행동에 성격을 받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외국인 여성들은 피겨, 장비까지 버리고는 백화점 정문에 주저앉아 단체로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과연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몇 없는 여성 피겨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주희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도시 지역 대표 선수로 활동을 하던 저는 약 4년 동안 중국의 여성 피겨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피겨라는 종목 자체가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귀족 스포츠로 알려져 있기에 저처럼 가난한 선수는 오직 실력으로만 국가대표 자격을 얻어야 하는 굉장히 힘든 종목입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는 피겨를 연습할 수 있는 빙상장이 거의 없을 뿐더러 하루 연습을 하는 것에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처럼 작은 도시 지역의 선수들은 연습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도시 지역 대표팀의 한 선수는 자신의 SNS 계정에 이러한 빙상장을 구하는 어려움과 중국의 훈련시설 부족으로 인한 피겨 선수팀의 실체를 글로 적어 올렸고 약 하루 뒤 의문의 한국인에게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형기라고 소개한 한국인은 저희 대표팀의 딱한 사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뜬금없이 한국으로 오면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황당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와 팀원들은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일본 옆에 작은 나라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였기에 메시지를 확인한 대표팀 선수들 몇몇은 한국으로 간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어도 중국에서는 빙상장을 빌리지 못해 연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국이 오히려 중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저는 피겨 팀원 중 약 2명 정도를 가까스로 설득할 수 있었고 일주일 뒤 곧바로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피겨 훈련을 한다고 해봐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까스로 빙상장을 빌려 연습을 하는 것이 전부였기에 저를 포함한 3명의 선수 한국으로 가보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그저 조용히 쉬고 오자는 휴가 계획과 다를 것이 없었는데요. 역시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 동료 선수는 한국이 굉장히 돈이 없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을 가는 것이 맞냐며 계속 화를 냈고 이럴 시간에 중국 빙상장을 빌릴 모금이나 모으는 게 어떻겠냐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러한 동료 선수들의 불만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요. 특히 공항에서부터 마주할 수 있었던 다양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전혀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였다면 공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노숙자가 무조건 보여야 했는데 한국의 공항은 노숙자는커녕 오히려 공항 이곳저곳에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최신식 정수기는 물론 저희와 같은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무료 라커룸도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피겨 장비들을 보관하는 시설 자체가 공항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무조건 무겁게 손에 들고 다녀야만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꽤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지 피겨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상당한 크기의 보관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더군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피겨 장비 보관 시설에 저와 동료들은 곧바로 공항에 있던 한국인 직원분을 불러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장비 전용 라커룸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한국인 직원분은 다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최근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 선수들을 위한 최신식 라커룸 시설이라며 저희의 장비를 보더니 피겨 선수들이 맞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저희가 생각한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다양한 나라의 스포츠 선수들도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 엄청난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의 나라였는데요. 저와 동료들은 피겨 장비를 라커룸에 집어넣고는 이렇게 깔끔하고 큰 보관시설은 처음 본다면서 한국에서 생활한다면 무거운 장비들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냐 면서 놀라워했고 그건 저를 포함한 동료들 전원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시설일 수 있겠지만 한국을 처음 방문한 저희 선수팀에게는 한국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나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공항에 있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과 달리 치안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할 필요가 없는지 인천공항에 있던 외국인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가족 단위로 방문한 외국인들은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근처 공항 편의점을 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이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위험한 광경인데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 있었죠.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저와 동료들은 그제서야 한국으로 오라던 SNS 계정에 한국인 메시지가 떠올랐고 급히 메시지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희의 사진을 보내고는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급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약 3분 뒤 도착한 한국인분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메시지를 보낸 형기 씨는 저와 팀원들에게 곧바로 부산행 비행기로 갈아타라는 조언과 함께 심지어 비행기 값에 대한 비용도 보내주시더군요. 당황한 저는 대체 왜 얼굴도 모르는 저희를 도와주는 것이냐며 질문을 했지만 형기 씨는 부산에 도착하면 알려주겠다며 1분이라도 빨리 부산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곧바로 부산행 비행기로 갈아타 약 1시간 뒤 부산에 도착한 저와 동료들은 다시 한번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방금 겪었던 인천공항도 너무 크고 쾌적해서 당황했었는데 두 번째로 방문한 한국의 공항인 김해공항은 자연과 잘 융화되어 있는 그 모습에 저와 동료들에게는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아직 대도시의 공항 말고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이러한 폐쇄된 공항들은 노숙자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러한 모습 자체를 볼 수 없었죠. 그 후 곧바로 형기 씨가 보내준 지도를 받아 공항과 연결된 경전철이라는 것을 탑승한 저와 동료들은 경전철 입구에서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을 타기 위해서는 현금을 준비해서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비원분에게 돈을 건네주고 수기로 만든 표를 건네받는 것이 탑승 방법인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경전철 입구에서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빨리 오라던 형기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던 저와 동료들은 근처에 있던 한국인에게 손짓발짓을 하며 지금 경전철을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았고 저희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국인분은 갑자기 저희 돈을 받아 가시더니 작은 카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와 동료들은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한국도 중국과 똑같은 범죄의 나라이면서 후진국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국에서도 지하철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분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의 현금을 훔쳐서 달아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경비원분을 주시해야 하는데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또한 저희의 돈을 받고 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던 저는 카드를 내미는 한국인 분에게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국인 분은 저희에게 건네려던 카드를 다시 가져가시더니 경전철 입구로 향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인 분은 저희에게 주려던 카드를 이상한 기계 같은 것에 접촉했고 그 순간 기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시설물에 저와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인 분은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저와 선수팀 전원은 한국 경전철의 말도 안 되는 입장 시스템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인 출입 시스템이었으나 카드 하나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경비원에게 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중국에서 태어난 저와 동료들에게는 충격적인 상황 그 자체였는데요.
한국인 분과의 짧았던 사건 이후 저와 동료들은 더는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고, 역시나 이러한 상황은 경전철에 올라타자마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전철은 신기하게도 사방이 지하가 아닌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풍경이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경전철 내부에는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한 아이 안내 서비스 스피커도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경전철의 한쪽 벽에는 궁금한 것을 질문하라는 영어가 적혀 있었고, 그곳에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와 같은 광경에 이게 지금 진짜냐며 호들갑을 떨던 저와 동료들은 현기 씨가 보내준 지도의 목적이 부산의 백화점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블루투스 스피커의 사용법 안내를 읽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뒤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약 10초 뒤 스피커에 입력했던 저의 휴대폰 번호로 상세하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새로운 지도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게도 목적지로 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영어로 번역되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시스템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무인 AI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생활 편의시설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저와 동료들은 곧바로 경전철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길 안내 서비스를 사진으로 찍어 중국계 친구들에게도 보여줬고, 역시나 친구들도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지금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한국의 도시 인프라 수준에 기겁하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경전철에 앉아있던 한국인들은 저희를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국민들에게는 그저 이것이 평범한 일상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뒤 목적지에 도착한 저와 동료들은 부산의 한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저와 동료들은 한국에서 편하게 훈련을 할 수 있다는 현기 씨의 말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저 한국의 백화점은 또 어떤 모습일까? 라는 기대감으로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순위권에 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던 부산의 백화점은 입구에서부터 충격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백화점이 아닌 대부분이 마트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상 명품 브랜드의 옷을 사는 것은 대부분 해외여행을 갔을 때나 가능한데, 한국에서 처음 겪은 백화점이라는 시설은 호화로움의 끝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백화점 내부는 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백 개의 브랜드들과 가전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었죠. 매우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백화점 내부에 있는 모든 상점들은 자유롭게 물건을 만져보고 또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심 수도에 있는 프라하의 백화점을 가도 도난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처럼 한국과 같은 개방형 상점들은 거의 볼 수 없고 물건들 자체가 자물쇠로 묶여 있는데, 한국의 백화점은 이러한 자물쇠 자체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백화점을 구경하는 한국인들도 물건을 훔쳐가려는 행동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 한동료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쇼핑하기 편한 백화점 시설이 가능한 것 같다면서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격이 다른 선진국인 것 같다며 완전히 한국에 빠진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렇게 현기 씨의 길 안내로 백화점의 제일 위층에 도착한 저희들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저희의 눈앞에는 중국에서는 비싸서 사용하지도 못했던 빙상장이 엄청난 크기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그곳에는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빙상장을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빙상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의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는 빙상장 자체가 거의 없어서 훈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인데, 한국에서는 평범한 한국인들이 가족 나들이를 하러 백화점에 왔다가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의 나라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곳에는 한국인 아이들이 피겨 연습을 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얼이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저희를 부르는 한 한국인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저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훤칠한 키와 덩치를 가진 현기 씨가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백화점의 빙상장 관리를 맡고 있다던 그는 저희의 딱한 이야기를 SNS에서 보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백화점 운영이 끝나고 난 뒤 2시간 동안은 무료로 빙상장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곳에서 마음껏 연습을 하라는 충격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믿기 힘든 현기 씨의 말에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냐며 겁에 질려 질문을 했지만 현기 씨는 어차피 매장 이용이 끝나고 2시간 뒤 청소를 하므로 그 사이에 저희가 피겨 연습을 하는 것 정도는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며 돈도 받지 않을 테니 무료로 빙상장을 이용하라고 하시더군요. 중국에서는 빙상장 자체가 거의 없고 사용을 해도 빙상장의 품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공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평범한 백화점에 있던 그 빙상장은 잠깐 이용을 해봐도 너무나 빙상장의 퀄리티가 좋아서 연습을 하기에는 제격이었습니다. 빙상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흥분한 저와 동료들은 곧바로 한국 백화점 빙상장에서의 연습 사진을 찍어 중국에 있던 동료들에게도 보내주었죠.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겠다던 현기 씨였지만 그래도 저와 동료들은 뭐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날 이후 오전에는 백화점에서 외국인 언어 강사로 활동하며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했고 백화점 영업시간이 끝난 저녁에는 팀 동료들과 함께 빙상장 미니게임을 하며 피겨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였기에 가능한 말도 안 되는 훈련 생활과 삶이었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생활을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이 부러워지기까지 했죠. 그 후 약 1년 동안 연습을 하며 실력도 올리고 한국에서 봉사를 해오던 저와 동료들은 결국 피겨 선수로서의 꿈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저와 동료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편하고 좋아서 그러고 싶지가 않았고 이왕이면 한국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싶었거든요. 특히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의 삶은 중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고 편리했고 너무 살기 좋아서 매일매일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피겨 선수로서의 꿈은 접게 되었지만 지금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저와 동료들은 중국에서보다 더욱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에 오늘도 한국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마약 중독자들로 깔린 독일보다 더 심각하네. 역시 그러면 그렇지. 두 여성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찰서 앞 의심스러운 남자 2명과 수상한 그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국제합동훈련을 위해 오늘 한국으로 귀국한 소방관들인데요. 앞불사 이내 그 두 남자는 손에 은밀하게 든 물건들을 교환하기 시작하는데요. 더 이상 두고 보고 있을 수 없는 두 소방관들은 이 남자들을 덮치기로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현장을 목격한 것일까요? 경찰서 앞에서 도대체 무슨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독일 베를린의 소방관 케미르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서 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케미르라고 합니다. 저는 소방관이 된 지 2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소방관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늘 존경했고 독일의 경우 소방관은 항상 인기 많은 직업으로 꼽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소방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멋진 제 모습을 그려왔죠. 워낙 어릴 적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저는 또 직업으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1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일시적으로만 일하려면 18세여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저는 쭉 소방관을 할 거기 때문에 21세에 지원을 하기로 했죠. 소방관이 되는 과정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했고 꾸준히 공부도 했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선 CPT라는 소방시험 표준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신체적으로 합격되기 위해 정말 힘든 기준들이 많죠. 계단 오르기는 너무도 기본적인 거고. 예를 들어 한 개당 15kg가 넘는 전기톱을 2개씩 들고 긴 거리를 걸을 때 전기톱이 무거워 내려가게 되는데 그 전기톱이 땅에 닿으면 실격이 됩니다. 또 제한 시간 안에 구조용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단 1초라도 시간이 오버되면 바로 탈락됩니다.
실제 벽 강도와 똑같은 벽을 망치로 3회 안에 부셔야 합니다. 그 외로도 좁고 어두운 공간을 포복을 이용해 제한 시간 내 통과하는 것 사람 모양과 몸무게를 가진 더미라 불리는 모형을 끌고 가야 하는데 중간에 더미를 놓거나 멈추게 되면 바로 시력이 됩니다. 모든 것에는 제한 시간이 있어서 마음도 급하고 힘도 들죠. 독일은 이 테스트 외로도 도시별로 이 시험과 추가로 더 시험을 봐야 하는 곳도 많습니다. 도시별로 합격 규정은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 어렵고 까다로운 시험이고 독일에서도 가장 합격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지역은 바로 뮌헨입니다. 뮌헨 소방관 시험은 우리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자자할 정도니까요. 테스트 기준이 조금 더 높거든요. 보통 성별의 기준이 조금은 다르지만 뮌헨은 남녀가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소방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지만 소방관은 생명을 구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성별의 구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처럼 여자 소방관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소방관이 고단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직업이기는 하지만 밤낮 없이 일하는 만큼 경력이 쌓일수록 수당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방 공무원을 희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소방관이 되기 위해선 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독일의 소방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워낙 로망을 했던 직업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겪은 소방관은 제 상상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에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제가 소방관이 된 이후에 독일의 대형 산불이 연이어 나면서 체력적으로도 지쳤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산이 불에 타들어가고 불을 끄려고 가진 노력을 다한 우리 소방관들 앞에 자연은 저를 보고 비웃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광활한 자연을 이길 방법은 없었죠. 모든 걸 쏟아부어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돕지 못한 제 모습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무기력했죠. 어릴 적 제 상상 속에 있던 소방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절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지까지 도달하기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줄여보고 싶었지만 아프고 다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야 했고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소방관이 된 건데 도운 것보다 잃은 기억이 더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돕고 싶던 사람들을 점점 더 믿지 못하게 돼 가는 문제였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출동했던 많은 화재 사건들 중에 대부분의 원인이 사람이 일부러 낸 방화였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생긴 경우가 많았죠. 사람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구해야 한다는 직업적인 딜레마에 빠졌죠. 점점 심해지는 제 고민은 누구나 눈치를 챌 정도로 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소방서의 동료들과 선배들은 저에게 잠시 휴식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당분간 현장 출동은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요. 근데 마침 2년에 한 번씩 받는 국제소방훈련이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인원을 정해 가게 되는데 팀장님께서 우리 소방서에서는 저에게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런 국제훈련은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싶어 하긴 합니다. 딱히 힘들거나 위험한 훈련 없이 수당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숙소도 비행기표까지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여행 겸해서 가고 싶어하는 소방대원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에는 선배들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팀장님의 배려로 저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던 거죠. 소방대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당연하게 되어버리는데 마침 가장 지쳐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준 팀장님께 감사했죠. 반드시 이번 국제훈련을 다녀와서는 리프레쉬해서 재충전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근무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소방서를 좀 벗어나야 했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진짜 저희 휴가였다면 제 개인 여행 경비로 가는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비로는 가보고 싶은 나라 그 정도이긴 했습니다.
한국으로 국제훈련을 가는 여자 소방관은 저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위넨시 소방서에서도 참여하는 소방관이 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소방관 인트라넷으로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위넨에서 근무하는 그녀는 세리였어요. 그녀는 저보다 더 오래된 경력을 가졌는데 워낙 뛰어난 능력에 급속도로 진급했다고 유명한 소방관 선배였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니 이번 훈련에서는 어떤 거든 하나라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뜨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으로 떠날 때까지 우리는 미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훈련을 가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체크했어요. 공항에서 만나기로 이야기했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고 저 멀리 빌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지만 그간 온라인이나 유선상으로 자주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아주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지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포옹을 하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마침 자리도 나란히 앉아갈 수 있게 되었죠. 왠지 여행의 시작이 좋다 싶었는데 한참을 비행기에서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직 도착하려면 더 남았더군요. 와, 정말 멀고도 먼 나라구나 싶었어요. 거리만큼이나 문화가 많이 차이가 나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은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크고 쾌적해서 어딜 가나 이상한 냄새도 먼지 한 톨 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독일의 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갈 정도로 최고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이 정도로 깨끗하게 신경을 쓰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공항은 확실히 달랐죠. 반짝반짝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순간 직업병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어찌나 많은지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길까라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독일은 테러나 사건, 사고가 항상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안심을 할 수 없는 나라죠. 아무래도 총기도 합법이고 워낙 많은 인구와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와 세리는 공항에 도착했는데 더 만나야 하는 독일의 소방팀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간대에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조금 대기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공항이나 좀 더 둘러보기로 했죠. 세리와 저는 정말 귀엽게 생긴 공항의 로봇이 알려주는 정보를 보며 공항의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 로봇은 따라다니기만 하면 제가 원하는 곳까지 안내를 해줬습니다. 꽤 비싼 장비 같은데 이런 로봇이 마음대로 공항에 돌아다닌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의아한 모습이긴 했죠. 우리가 있는 터미널은 한국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긴 이터미널이라고 했습니다. 어쩐지 내부의 시설들이 너무 최첨단이 다했어요. 소방관이라 그런지 소방시설이 눈에 띄더군요. 공항은 특히나 소방시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항에서 화재가 생기면 정말 대형 비상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긴급하게 대응하고 불을 꺼야 하거든요. 인천공항은 비상시 원활하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설의 특징을 고려해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는 걸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입국과 출국을 하는 보안 등급도 최상 등급이라 설명되어 있는 글을 읽게 되었죠. 최근에는 바이오 인증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해 위조된 여권인지 여부도 쉽게 판단이 가능하고 더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또 한국은 공항에 소방대 시스템이 있는데 국가대테러 종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무인기나 드론, 항공 테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위기관리를 위해 훈련을 철저히 진행한다는 것을 들었죠. 한국의 군사력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독일의 경우 다양한 테러에 늘 불안하고 걱정을 해야 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허위로 테러 협박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젠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마약 중독의 문제로 인해 약물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로 큰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될수록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드디어 일행들이 도착했고 우리는 훈련을 진행하기로 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단체로 보내준 버스에 다 함께 올라 이동하면서 본 한국은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길가에 마약에 취한 중독자들이나 노숙자들도 보이지 않더군요. 독일은 어딜 가나 그 문제로 골머리를 겪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광경을 너무 오래간만에 접하는 거라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총기 소지도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있던 만큼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더군요.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될 소방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소방서는 경찰서와 나란히 있었는데요. 우리는 내일부터 5일간 국제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하고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죠. 마침 한국계 독일인 존스 소방대원이 있어 그와 함께 한국 구경에 나섰습니다. 직접 걸어 다녀본 한국은 아까 버스 창밖으로 봤을 때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길거리를 아무리 걸어 다녀도 이상한 오물 냄새도 대마초 냄새도 나질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정말 자주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냄새가 이상하다는 이질감도 못 느낄 정도로 생활해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런 쾌적한 길을 걸어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밤이 될 때까지 이곳저곳을 구경하러 다녔는데 어떤 시간으로 바뀌어도 사람들의 경계심은 한낮처럼 모두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정말 사는 게 뭔지 비로소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일은 이 시간이면 무조건 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한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학생도 있었고 여자들도 모두 평온한 얼굴로 걸어 다녔고 음악을 듣고 다니더군요. 독일에서는 저 시간에 노래를 들으며 여자 혼자 길거리를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각자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어둑해진 시간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문화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오늘 도착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제가 생각한 선진국의 기준이 뭐였던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다시 소방서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존스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먼저 가라는 말에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었죠. 여자 둘이어도 한국은 어디든 안전하다는 생각에 걷는 것만으로 신나는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소방서가 보일 때쯤 그 바로 옆 경찰서 옆쪽에 수상한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천천히 걸었죠. 그 의심스러운 두 남자는 수근거리며 뭔가 이야기하더니 이내 손에 쥘 것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죠. 저기 봐, 저기. 그럼 그렇지. 세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는 겁도 없이 경찰서랑 소방서 앞에서 거래를 해.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범죄 국가였네. 오해할 뻔했어.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의심스러운 남자들을 동시에 제압하기로 했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들을 체포해 넘기려고 했죠. 거기서 저와 세리는 순식간에 그들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소리를 쳤고 뒤에 따라오던 존스가 무슨 일이냐며 아수라장이 되었죠. 알고 보니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중고 거래를 하는 거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처럼 불법적인 무언가를 은밀히 주고받는 줄 알았던 거죠. 독일은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이 그런 거래거든요. 그리고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직거래를 안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판매자나 구매자로 위장한 사람이 되려 강도로 변하거나 비싼 기기를 파는 사람이 있다면 만난 다음 폭력을 행사해 뺏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현금을 들고 오라고 한 다음 갈취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경찰서 앞에서 안심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고 경찰서 앞은 바로 대응하기도 편하고 또 되면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이곳이 아니라 심지어 집 주소를 알려주고 집 앞으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거래도 많고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 것들은 일상이라고 하더군요. 모두가 우리나라처럼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짧게 느껴졌던 한국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저는 다시 독일으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오직 한 목표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위하고 싶어서 소방관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힘들어하던 모든 것들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낀 게 아니라 제가 사는 나라의 위험함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평생 일상인 것처럼 모든 생활의 경계를 가진 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와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이제 저는 다시 한국말로 취준생이 된 거죠. 저 성공적으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젊은이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흥분에 가득 차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 어른들은 그들을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고 시끄럽다며 노골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중국의 평범한 대학생 왕첸이에요. 11월 초 어느 날 우한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파트가 떠내려갈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왕첸의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 질렀어요. 저는 됐다고 더샤이가 해냈다고 한국에 가는 보람이 있다고 라고 소리쳤어요. 엄마가 더샤이가 뭔데 라고 묻자 제가 말했어요. 나 다음 주에 한국 간다고 말했잖아. 롤드컵 보러 가야 된다고. 게임 엄마는 짜증난 표정으로 문을 닫았어요. 한국에 가서 쓸 돈 있으면 엄마한테 효도나 해라. 한국 같은 나라 갈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 늦은 저녁이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이 흐르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일상의 경계를 넘어 날아오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열렬한 팬이었으며 이 게임은 저에게 탈출구이자 일상 너머의 세계와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신입생 시절 처음 게임을 접했을 때부터 캐릭터와 전략 짜릿한 경쟁의 묘미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롤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제가 탐험하고 싶었던 한국이라는 세계로 통하는 창을 열어주었어요. 2023년에 월드 챔피언십인 롤드컵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 일정 중 가장 큰 행사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넘어 e스포츠의 중심지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와 친구들은 여정을 계획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더샤이가 웨이보의 우승을 이끌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웨이보의 우승을 제 눈으로 봐야 했어요. 경쟁 상대인 팀을 누르고 우승하는 웨이보의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 흥분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여행 가이드북을 넘길 때마다 명동의 활기찬 거리, 홍대의 활기찬 에너지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장소를 걸으며 서울을 정의하는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경험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속에는 긴장감도 함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은 왕첸의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언어와 관습이 낯선 외국을 여행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는 특히 더샤이라는 선수를 좋아했는데 왕첸이 흥분한 것은 단순히 게임 때문이 아니라 게임이 상징하는 것, 즉 자신의 세계와 다른 세계를 잇는 다리 자신의 열정과 존경하는 문화 사이의 연결에 대한 것이었어요. 짐을 꾸리면서 웨이보 게이밍 유니폼을 조심스럽게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녀는 설렘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사로잡았던 세계의 중심부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어요. 비행 전날 밤 왕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의 실현이 아니라 그녀를 여기까지 이끈 게임만큼이나 스릴 넘치고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첸의 아파트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 방 안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출발의 날이었어요. 친구들의 얼굴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들 다크서클을 한껏 아래까지 달고 있었어요. 그래도 눈만큼은 누구보다 빛났죠. 이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한국 문화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략가 인증은 항상 게임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전염성 강한 열정을 가진 리웨이는 치어리더로서 항상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했던 채는 게임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는 설레는 기대감과 막판 전략 논의가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각 팀에 대한 노트, 특히 T1과 웨이보 게이밍의 강점과 약점을 꼼꼼히 살펴보며 누가 우승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토론했어요. 저와 리웨이는 웨이보의 우승을 점쳤고 진과 채는 이번엔 T1이 우승을 가져갈 거라고 내기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네가 중국인이라면 웨이보 응원해라 라고 말을 했으나 징은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뿐이야 라며 코웃음을 쳤어요. 비행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느새 인천국제공항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선선한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전통 한옥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롤드컵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드디어 e스포츠 중심지인 이곳에 도착해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PC방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워낙 한국의 PC방이 식당만큼 메뉴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밥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PC방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담배 냄새가 가득하고 어른들에게 부정적인 곳으로 인식되는 PC방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옆에 있는 학생과 준결승전을 보고 있어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학생이 저에게 어느 팀을 응원하냐고 묻길래 더샤이가 있는 웨이보가 우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학생은 더샤이는 인정하지만 이번 우승은 T1입니다 라고 자기의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둘 다 중국어랑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이 정도 대화를 하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중국팀 응원한다고 하면 한국 왜 왔냐 저리 가라 라고 할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걱정할 만한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결승전은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롤드컵이 기다리고 있었고 컴퓨터 화면의 렌즈를 통해서만 보던 세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작년의 꿈속에는 서울의 거리와 관중들의 환호 경기의 짜릿함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호텔 방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추며 서울에서의 첫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유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문화유산에 푹 빠져볼 계획이었습니다. 김밥과 미숫가루 라떼로 아침 식사를 한 후 탐방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장유는 경복궁의 웅장한 문 앞에 다다르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마음을 사로잡혔어요. 이런 풍경을 단돈 3,000원에 볼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궁궐 경내를 거닐며 정교한 설계와 자연과 건축의 조화로운 균형에 감탄했어요. 깊은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궁을 나와 인근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우아한 곡선 지붕과 단순하고 우아한 선으로 이루어진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은 도시에서 평화로운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장유와 친구들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보고 유서 깊은 가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의 색이 다양해서 사진이 아주 잘 나와 모두 좋아했어요.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분을 경험하고 역사와 전통에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점심은 현지 한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한식의 기본 반찬인 다양한 반찬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은 놀라웠고 각 반찬은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식당 어디를 가도 쉽게 음식이 모두 깨끗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이들은 홍대의 활기찬 거리로 향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치킨집에 들어갔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학생들이 우리가 롤 얘기를 하는 걸 알고 롤드컵 보러 가냐며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롤에 대한 대화로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이 타이밍에 여행을 왔냐며 신기해했는데 저희는 일부러 롤드컵 보러 한국에 온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거리 응원에서 웨이보를 응원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은 한일전만 아니면 괜찮다면서 더샤이도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서울은 풍부한 역사, 맛있는 음식, 예술혼, 활기찬 젊은 문화 등 다방면의 개성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모험과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약속하는 롤드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유는 눈을 감고 궁궐 한복, 삼겹살 등이 머릿속을 맴돌며 빠르게 마음을 사로잡는 도시를 배경으로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은 밝고 맑은 날씨로 서울을 더 탐험하기에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쇼핑과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번화가인 명동이었어요. 최신 패션부터 최첨단 뷰티 제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상점이 즐비한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명동을 거닐다가 길거리 음식의 고소한 냄새에 이끌렸습니다. 달콤하고 바삭한 호떡까지 다양한 음식을 시식하며 입 한 입 새롭고 흥미로운 맛을 느꼈습니다. 특히 장유는 한국의 인기 빙수 디저트인 인절미 빙수에 매료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원조랑은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어서 글로벌 디자인 수도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유려한 곡선과 반짝이는 외관은 왕첸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장한 사이즈까지 내부에서는 한국의 디자인과 혁신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를 둘러보며 한국의 창의성과 기술 발전에 감탄했습니다. 오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롤드컵 콘서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주제가를 부르면서 공연을 즐기니까 추위가 생각날 틈이 없었어요. 전날 왔었던 경복궁의 모습이 보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는 신기한 거리. 어제는 과거가 보존된 곳에서 미래를 보았는데 오늘은 현재를 즐기면서 과거가 보이는 테피스토리 같은 도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독특한 조화가 서울을 매혹적으로 만들고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에 대해 끌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다가오는 롤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광화문광장에서 수천 명의 e스포츠 팬들과 함께 거리 응원을 할 예정이었어요. 왕첸은 게임뿐만 아니라 열정으로 하나 되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솟구쳤습니다. 롤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고 서울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희는 팀 유니폼을 입고 현수막과 깃발로 무장한 채 고쳐 스카이돔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을 위해 대규모 거리 응원이 준비된 광화문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에 다다르자 그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e스포츠 팬들이 형형색색의 국기와 국기로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어요. 광장은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e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랑 사진도 찍었어요. 게임 쇼박스 인터랙티브 게임 체험 한국. 길거리 음식 등을 판매하는 부스 때문에 생애 최고의 축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예측을 공유하고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 토론하고 롤드컵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어의 장벽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덴마크, 브라질, 심지어 중국에서 온 팬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글로벌 e스포츠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한국의 T1과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이자 광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시끌벅적했던 광장이 선수들의 컨트롤 하나하나에 조용해졌다가 함성이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중국에서 열렸던 대회 때는 T를 응원하는 친구들은 눈치를 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본인 팀이 공격당할 때는 탄식을 내뱉기는 했지만 다른 팀이 공격한다고 야유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경기는 스릴 넘치는 기술과 전략의 향연으로 팬들을 좌석에 앉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장윤은 경기의 모든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열정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웨이브 팬인 저는 자리에 앉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자신의 팀이 가상전장을 누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경기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전략적인 게임 플레이와 완벽한 조직력으로 유명한 T1은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이 두 스포츠 강자의 대결은 단순히 기술과 전략의 대결이 아니라 경쟁 게임 세계에서 프로 의식과 헌신의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열한 마지막 순간 광화문광장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침내 우승팀이 발표되자 관중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팀은 우승하지 못했지만 장윤은 깊은 만족감을 차올랐어요. 단순히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열정과 기술의 축제로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경기 후에 흥분으로 북적이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장윤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우승이라는 경험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중국에 있었던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가, 세상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가. 열정에 대한 더 깊은 유대감, 평생 간직할 추억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띤거리 응원을 펼친 다음 날 장윤과 친구들은 한국 e스포츠의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강남에 위치한 틸 본사와 종각에 위치한 롤 파크 등 e스포츠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울의 여러 주요 장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T1 본사였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건물은 팀을 정의하는 혁신과 경쟁력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장윤은 T1의 실력과 전략적인 게임 플레이를 항상 인정해왔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본사 내부에서는 팀의 업적과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인 명예의 전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은 상징적인 순간을 담은 사진 트로피 기념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각에 위치한 LK 경기장 롤파크에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 프로리그 오브 레전드의 심장이 뛰는 곳이지만 중국인의 심장도 뛰게 했어요. 장유와 친구들은 게임 스테이션에서 직접 게임을 해보며 프로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하는 상상을 하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e스포츠 현장을 둘러본 이날을 통해 장유는 e스포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e스포츠 강국으로 만든 인프라와 인재 커뮤니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한국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각 팀이 사용한 전략, 한국의 e스포츠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유에게 그날은 열정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여정이었고 e스포츠의 정신과 더 깊은 차원에서 교감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장유은 이번 여행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챔피언십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열정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e스포츠 세계를 정의하는 불굴의 경쟁 정신에 대한 꿈을 꾸고 잠들었습니다. 이 정신에 입각하여 중국에서도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그들은 서울에 있는 다른 게임 애호가들과 교류하고 e스포츠와 게임 문화가 만들어낸 공동의 경험을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국제게임 미섭이 열리는 것으로 유명한 서울 중심부의 유명 게임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활기찬 수다와 키보드 소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카페는 세계 각지에서 온 게이머들로 북적거렸고 각자의 가상 전투에 몰두하는 동시에 서로 연결된 더 큰 커뮤니티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왕첸과 친구들은 자리를 찾아 노트북을 설치했습니다. 곧 그들은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전투에 깊이 빠져들었고 화면은 액션으로 가득 찼습니다. 게임 중간중간에는 옆에 앉은 게이머들과 대화를 나누며 팁을 공유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카페에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즉석 토너먼트였습니다. 장유와 친구들은 방금 만난 플레이어들과 팀을 이뤄 한국, 미국, 브라질에서 온 게이머들로 구성된 다양한 팀을 구성했습니다.
장유는 이 대회를 통해 게임에 단합된 힘을 경험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은 달랐지만 게임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소통하며 한 팀으로 원활하게 일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게임이 문화 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동료 게이머들과 소통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 여행은 최고 수준의 게임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는 e스포츠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공정하고 국경을 초월해 우정이 형성되는 이 세상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챔피언십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발견하고 전 세계의 동료 팬들과 소통하며 열정을 공유하는 통합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게임이 단순한 현대적 현상이 아니라 역사, 전통, 예술에 대한 깊은 감상을 포함하는 더 넓은 문화적 맥락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 상호작용이 한국 게임 문화를 독특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특히 게임과 e스포츠의 렌즈를 통해 한 국가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공존하고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탐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